우리 이제 회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금인데 앞으로 못 볼 날이 더 많을 것 같고 예, 아무 생각이 그래도 강의 마지막 강의일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케이스는 박선 원장님하고 손정 원장님, 한정 원장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뭐 경동맥 초음파 저는 이거 옛날에 그 우리 조경 원장님 슬라이드 맨날 그거 제가 참고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많이 봤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 내가 바뀔 게 없습니까? 뭐 없어요. 바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기현입니다. 그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번 강의했던 거라서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는 IMT 측정을 하고 그래서 조기 동맥경화나 CVD 리스크를 평가하고 플락을 또 발견해서 세르브랄 임팍이나 TIA 리스크를 평가하고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측정을 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IMT, 플락 그리고 obstruction 정도를 이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로스클로로시스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루멘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 촬영과는 다르게 초파에서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그 변화들도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해서 이렇게 이제 조기 동맥경화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볼 때는 아나토미 간략히 이제 알아야 되는데 라이트 쪽에서는 노미네이트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에서 이제 CCA와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반면에 레프트 쪽에서는 아ortic 아티에서 바로 이제 CCA와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따로 기시를 하게 되고 이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에서는 이제 볼테르 아테리가 나와서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따라서 이제 주행을 해서 브레인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는 이제 인터널, 익스터널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이 정도 범위가 이제 경동맥 초음파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부위이고 이렇게 좀 넓어지는 부위 그리고 바이프케이션이 있는 부위 그리고 이제 기시부에서는 플락이나 스테노시스가 잘 생기기 때문에 유의해서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브레인 내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부위, 사이폰 부위나 이런 데서는 이제 스테노시스나 플락이 잘 생기는데 이것은 경동맥에서 관찰하기 쉽지 않은데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심각한 obstruction 생기면 이제 프록시말 쪽에도 혈류 속도가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디스탈 쪽에 병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슈파인 포지션에서 이제 베개를 뺄 필요는 없고 넥을 익스텐션 시킨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로테이션 시켜서 검사를 시작하게 되고 보통 리니어 프로브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지만 좀 더 심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프리퀀시를 좀 낮춰주거나 세트 프로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머리 위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접근이 쉬운데 양쪽 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환자의 조금 불편한 자세긴 하지만 환자의 아래쪽에서 검사를 보통 합니다. SCM을 기준으로 해서 anterior, lateral, posterior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는데 anterior과 lateral은 좀 검사하기가 편하고 posterior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만디블에 가려지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부의 ICA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posterior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랜스펄스 스캔을 통해서 CCA와 ECA를 관찰하고 롱지튜디널 스캔을 바꿔가지고 이제 CCA, ICA, ECA를 관찰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CCA 디스탈 포션에서는 MT를 측정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롱지튜디널 스캔에서는 스테노시스가 심한 경우에는
플로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혈류 속도를 측정해서 스테노시스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벌테브럴 아테리에도 빈보드상으로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가늘고 이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칼라도 플로를 띄워서 플로 방향이 정상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키오세팔릭에서 이제 서브클라비안, 커먼 카로티드로 나오는 부위에서 이제 검사를 시작을 하고 여기서 이제 프로브를 조금 더 위쪽으로 슬라이딩을 해주면 디스탈까지 CC를 관찰하고 좀 더 넓어지는 부위 벌브를 관찰하고 여기서 좀 더 디스탈로 가게 되면 ICA와 ECA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슬라이딩을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CCA 기시부를 관찰하기 위해서 또 최대한 디스탈 쪽에 있는 ICA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틸팅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롱지튜디널 스캔에서는 CCA를 관찰하고 프루브의 아래쪽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포스테로라테랄로 스캔을 하면은 ICA를 관찰할 수가 있고 안테로메디얼 쪽에서는 ECA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A와 ECA가 구분이 잘 되는데 조금 구분이 좀 덜 되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특징들을 이용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ICA는 좀 더 다이아미터가 크고 반면에 ECA는 다이아미터가 작고 위치는 ICA는 포스테로 라테랄 그리고 ECA는 안테로 메디알에 있고 브랜치가 있으면은 이제 EC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플러 스펙트럼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혈류 속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파형 모양에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브로드한 시스톨 피크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브레인 쪽에 다이스톨 때도 어느 정도 혈류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이스톨 벨러시티가 높습니다. 이러한 이제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ICA가 되겠고 반면에 샤프하고 넬로우한 시스톨 피크를 보이고 다이스톨 벨러시티가 낮은 경우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우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ECA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벌테브레 아테리는 이제 CCA를 관찰한 상태에서 프루브를 이와 같이 이제 약간 세워주게 되면은 트랜스퍼스 프로세스 쪽에 있는 이제 트랜스퍼스 프로세스 사이에 있는 이런 이제 아테리와 베인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 속도가 이렇게 이제 CCA와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역전이 있는 경우에는 동측에 있는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막혔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서브클라비안 스틸 시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 케이스인데 이제 아우티가치에서 브라키오세팔릭 그리고 서브클라비안 CCA로 나눠진 부위를 스캔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이 브라키오세팔릭, CCA, 서브클라비안 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플락이 되게 뒤에 있습니다. 이 부위에도 이제 넓어지는 부위, 나눠지는 부위에서는 플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버스는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스캔이 되겠고 롱지튜디널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고 메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트레이싱을 하니까 CCA가 나오고 좀 IMT가 좀 프라멘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시피케이션 플락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넓어지는 부위인 벌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ICA, ECA로 나눠주는데 플락이 ICA의 프록시멀 포션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눠지는 부위의 플락이 3.8mm 정도로 큰 플락이 있습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바꿔서 이제 CCA를 관찰하고 좀 더 이제 디스탈 쪽에서 이제
넓어지는 부위 벌브에 이제 플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ICA가 되는데 ICA에 걸쳐서 이렇게 플락이 녹색으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큰 플락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고, 벌브에서 프록시말 ICA까지 롱세그먼트로 이 플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MT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IMT를 측정하는 위치는 디지털 CCA입니다. 보통은 이제 리어월보다는 파월에서 측정을 하고, 플락이 없는 위치에서 한 1cm 정도 간격에서 이제 범위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매뉴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오토 IMT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범위를 설정해주면은 자동으로 측정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검은색이 끝나는 부위까지가 IMT가 되겠고, 보통은 한 1mm가 넘는 경우에 코로나의 하트 디지즈나 CV의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mm 미만인지 1mm를 넘는지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플락은 루멘 쪽으로 한 0.5mm 돌출하거나 주위의 IMT에 비해서 50%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포칼 티크니스가 이제 1.5mm가 넘는 경우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락은 이제 뭐 위치 그리고 크기, 성상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코제네시티에 따라서 이제 하이포에코익, 아이소에코익, 하이퍼에코익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클러스터가 호모지너스한지 헤테로지너스한지 기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서피스는 스무스한지 이레귤러한지, 디펙트가 2mm가 넘는 경우는 어스레이티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퍼에코익하고 헤테로지너스하고 또 어스레이티드한 경우를 이제 언스테이블 플락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럽처가 잘 될 수 있는 좀 위험한 플락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이소이코익하고 호모지너스하고 가시피케이션이 있거나 이런 거는 이제 스테이블 플락에 해당이 되겠고, 이와 같이 헤테로지너스하고 하이퍼에코익한 경우에는 이제 B모드 상에서는 이제 플락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컬러 도플을 통해서 혈류가 통하지 않는 플락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혈류 신호를 도플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얼서레이드 타입은 언스테이블 플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스테이블 플락은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스트로크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간혹 검사를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떠다니는 플락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스트로크 리스크가 높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노시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이렉트 메저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ECST와 NASCT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스테노시스가 심한 경우에는 플로우 메저를 통해서 혈류 속도를 이용해서 이제 협착의 정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ECST 방법은 이제 안조에서 스테노시스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좀 70% 이상의 이런 심각한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초음파를 이용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어큐러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CST 방법은 전체 직경을 이제 협착이 있는 부위의 직경을 분모로 하고, 여기에서 남아있는 이제 페이턴트한 내강을 뺀 값을 분자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됐고, NASCT 방법은 전체 이제 직경 대신에 좀 더 디스탈에 있는 인텍트한 ICA의 내강의 직경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ECST가 좀 더 심한 것으로, 옵스트럭션이 심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테노시스가 항상 일정한 모양을
그 플락이 일정한 모양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위로 스캔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옵스트럭션 정도를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스트럭션이 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프로를 이용해서 또 프로 스펙트럴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프로 속도를 이용해서 협착의 정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PSV, 피크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되겠고, 그리고 엔드 다이스톨릭 벨로시티, 그리고 ICA와 CCA의 PSV 레이시오, RI나 PI 등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협착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거의 막 96% 이상, 거의 막힐 때까지는 협착이 심해질수록 혈류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혈류 속도를 이용해서 협착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제 ICA의 PSV가 125가 넘는 경우에는 50% 이상의 협착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230이 넘는 경우에 70% 이상의 협착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보드상에서 당연히 이제 협착의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되겠고, ICA와 CCA의 PSV 레이시오, 그리고 ICA의 엔드 다이스톨릭 벨로시티를 보조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2, 4, 그리고 40, 100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 여기가 벌브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프록시말 IC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CST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54% 접착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NASCET 방법을 하니까 35% 좀 차이가 많습니다. 혈류 속도는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가 96.3, 50% 미만의 이제 접착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협착이 어느 정도 심하다면은 보통 이제 벨로시티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분은 9년 뒤에는 이렇게 이제 벌브 쪽에 있는 옵스트럭션이 아주 심해졌고, 반면에 ICA도 조금 심해지긴 했지만은 아주 심하게 이제 심해지진 않았습니다. 혈류 속도는 벌브 쪽에는 214, 그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가 아주 높아졌고 빨라졌고, 그 ICA도 130.6, 그래서 한 50% 이상의 협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분은 엔다이테렉토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진영 교수님 강의 자료인데, 하이퍼텐션 DM 어리드미아가 있는 환자에서 이런 이제 신경학적 증상들이 생겼습니다. 빈보드상에서 먼저 이제 협착이 심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를 재니까 252, 230이 넘으니까 이제 70% 이상의 협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보조지표들도 4 이상, 100 이상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스크리닝 검사를 했는데, 먼저 딱 보니까 50% 이상의 협착이 있습니다.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를 재니까 17.7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협착이 너무 심해서 거의 막혔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리얼 오클루전, 거의 막힌 상태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이 케이스는 빈보드상에서 한 50% 이상의 협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는 168, 50% 이상의 협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케이스는 빈보드상에서 봐도 50%가 되지 않는 협착이 보이고, 역시 피크 시스톨 벨로시티는 110, 125 미만으로 50% 미만의 스테노시스가 있다는 것을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착이 어느 정도 심한 경우에는 프로 속도를 이용해서, 특히 PSV가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이용해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IMP를 기록하고, 플락이 있으면 위치나 크기, 또 성상,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주면 되겠고, 피크 시스토릭 벨로시티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혈류 속도를 기록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다 기록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거의 옵스트럭션 없고 플락이 아주 마일드하게 몇 개 정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측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RCA의 이제 피크 시스토릭 벨로시티는 측정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테블 아테리에서 이제 스틸이 있는지 평가해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플락이나 스테노시스의 위치, 뭐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동맥 초음파는 아직 그 보험 기준이 아직 아직 일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뉴럴로기 심텀이 있거나 뭐 블루잇이 들리거나 박동성 그 넥맥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물론 해야 되고, 경동맥 초음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검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과에서는 보통 이제 스크리닝으로 이걸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이리스크 환자들, 동맥경화의 하이리스크 환자에서는 스크리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틴 스크리닝을 제너럴 파퓰레이션에 하는 것은 이제 추천이 되지 않지만은 페리페럴 바스큘라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 그리고 65세 이상의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의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경우,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 스모킹, 디슬리피데미아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환자에서는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경동맥 초음파를 하게 되면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도 이제 그 스타틴을 처방을 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방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내과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그리고 스모커, 그리고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 그리고 스트로크나 TIA가 있었던 경우, 이러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마쳤고, 경동맥 초음파 스캔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팁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롱지튜디널 스캔을 보면은 이것은 아주 검사가 잘 되는 그 사진인데, 이렇게 IMT가 다 양쪽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아주 평행하게 이제 스캔이 되었습니다. 리어월과 파월이 명료하게 보이고, 내강은 어네코익 하면서 수평이 잘 맞춰져 있는 경우, 선과 끝이 이제 끝까지 잘 보이는 경우로 이러한 스캔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쪽 끝이 이제 뭉뚱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이 혈관을 비스듬하게 스캔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스캔했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게 패러렐하게 스캔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플로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하게 되는데, PRF라는 것을 조절해서 컬러 벨로시티 스케일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너무 낮게 측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혈류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컬러 에어라이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한 30에서 40 정도로 세팅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게인을 정할 때도 너무 낮게 게인을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은 플락이 없는데 플락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생길 때까지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가 사라질 때까지 낮춰주면은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플러 앵글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혈류 방향과 초음파 빔이 이루는 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60이 넘게 되면 오차가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60 이하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샘플 볼륨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에 이런 두 개의 막대를 세팅을 해주면은 여기 있는 혈류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루멘의 한 3분의 1 정도로 해서 센터에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혈관벽 쪽에 있는 이제 가까이 있는 혈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앙에 빠른 혈류가 이 혈관의 혈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경우는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도플러 앵글을 정할 때 이 플락이 생기게 되면 혈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의 중앙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플락이 있을 경우에는 남은 루멘에서 혈류가 흐를 것으로 예상되는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도플러 앵글을 맞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오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칼라가 이제 도플러에서 칼라가 제대로 이제 루멘 내로 차지 않거나 안 그러면 이제 혈류 속도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좀 힘들지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플러 앵글을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측정 부위를 바꿔서 이제 검사가 좀 용이한 부위로 이제 이동을 해서 스캔할 수가 있겠고, 프로브의 끝부분을 압박하는 방법, 힐포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브의 양쪽 끝을 이제 눌렀다 뗐다 하면은 이제 혈류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슬랜트 기능이라고 해서 칼라 박스의 기울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슬랜트를 과도하게 쓰게 되면은 혈류가 안 보입니다, 잘. 그래서 이것을 너무 과하게 써서 이제 검사를 도플러 앵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혈류가 잘 찰 수 있도록 또 속도 파형을 잘 얻을 수 있도록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포스테리얼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만디블에 덜 가려지기 때문에 좀 더 심부에 있는 이제 IC의 병변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 트랜스버스 할 때는 틸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퀀시를 낮춰주거나 이와 같이 이제 리니어보다 낮은 이제 프리퀀시를 가진 섹터 프로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스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CC의 기시부에 플락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부위부터 이제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칼라 도플러에서 플로우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팁인데, 이것도 역시 힐토 테크닉이나 스티어링, 슬랜트 기능을 이용해서 앵글을 이제 최대한 낮춰주고, 그리고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칼라 게인을 좀 높여주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이제 PRF를 낮춰서 칼라 벨로시티 스케일을 낮춰주게 되면 조금 더 저속의 혈류도 같이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혈관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RCA의 PSV가 10으로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CCA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은 ECA는 노멀 플로우 패턴을 보이고 있고, 반대쪽은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디스탈 쪽에 심각한 obstruction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스탈 RCA의 어프로즈는 심하게 생겼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프록시마 쪽의 혈류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틴이 도움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 특히 언스테이블 플락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안티플레이트나 안티코아귤런트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의 서지컬 트리트먼트의 기본은 이제 엔드아테로토미 되겠는데, 보통 70%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얼스루트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스텐트를 요즘 많이 하는데 스텐트 자체도 엠볼릭 스트로크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엔다이렉트가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초음파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디스탈 쪽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스텐트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타틴을 사용했을 경우에 플라기 아테로스크레로시스가 이제 오늘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 되겠고, 그래서 70%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70는 반드시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겠고, 70% 이상의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50% 이상인데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 경동맥 초음파는 IMP를 측정하고 플락이 있는지 성상을 기록하고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은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혈류 속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또 벌테블 아테리의 방향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이 이제 검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급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제 완전히 급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의 그 소노는 카로티드 소노는 신경학적인 증상이 이제 있는 경우, 복시가 있거나 이런 이제 사지에 근력이 저하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물론 보험이 되겠고, 비즈니스 환자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를 제외한 뇌혈관 질환이 이제 의심되는 경우 이제 보험으로 급여로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은 뭐 사실 경동맥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어떻게 환자군을 좀 뭐 이런 환자들은 좀 한다 그렇게 뭐 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당뇨하고 담배 좀 많이 피면 좀 열심히 좀 권하는 편이긴 한데 확실히 당뇨 환자들이 경동맥 보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혈압하고 당뇨는 만성 질환을 가지만 급이 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원장님 어떠신지? 뭐 그냥 스크리닝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하면 좋겠지만은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은 이제 그거 안내하는 그런 이제 뭐 배너나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보시고 원하시면은 보통 하고 또 뭐 염려되셔서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일단 해가지고 플락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보통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스타틴 그 리피드 프로파일을 해서 스타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면은 이제 권유를 해서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적극적으로 권하기보다는 뭐 환자가 어디서 그 건강검진 보면 동맥경화의 위험도가 높다 뭐 갑자기 그래가지고 오면 뭐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별로 그래 없는데 그 경동맥이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 그 원장 말씀하신 대로 플락이나 이런 게 보이면 환자의 좀 충성도가 좀 높아지는 걸 좀 확실히 느끼는 건 같긴 합니다. 목에 혈관이 껴있다, 뭐 담배도 좀 끊어보고 환자도 뭐 그렇게 하는 거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자기 눈에 이런 플락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다. 안과에서 이제 혈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의뢰를 꽤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경동맥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잘 없던 것 같습니다. 누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정맥 출혈, 뭐 동맥 출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동맥경화 얘기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저도 딱히 검사할 게 사실 경동맥 말고는 뭐 랩으로 뭐 고지혈증 정도 보고 뭐 출혈이면 뭐 PTT 하나 그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안과에서는 되게 겁을 많이 줘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혈관 어쩌고 얘기하면서 정맥이 어쩌고 뭐 터졌다, 뭐 출혈의 위험이 없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저희 쪽에 그래 내과 가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먼저 말씀드린 딱히 그 혈관에 병이 그렇게 있어 보이거나 그런 사람도 아닌 경우가 꽤 많긴 하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 이 보면은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검사를 빨리 하고 마쳐야 되는데 이제 컬러가 안 뜨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막힌 것 같은데 이제 스펙트럴 어널리시스 하면은 이제 그거 기계에 안 잡히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제 당에 넣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혈관의 위치나 뭐 목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많이 깊게 이제 유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ICN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주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경험을 좀 쌓아서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플라크가 있는 경우에 다 스타틴을 사용하십니까? 보험 기준이 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DL 160 그리고 혈압 환자 130 당뇨나 이런 환자들은 100이 넘으면 쓸 수 있는데 그 보험 기준에서 이제 뭐 좀 디지니스가 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형상을 놓고 하면은 100 이상이면 보험으로 저도 쓰고 있고 좀 플라그 심한 경우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플라크는 있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한 100 이하로 있는 사람은 스타틴을 시작을 그거는 보험 기준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비보험으로 쓰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근데 쓰든지. 플락이 있으면은 두통만 있다고 해서도 제가 생각에 보험을 급여도 서방에도 급여 문제도 없을 것 같고 LDL이 낮아도 플락이 있을 때 그 낮은 수치 반이라도 낮추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플락이 있으면 물론 많이 낮추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 기준은 100이 일단은 넘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스타틴의 보험 삭감이 이제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꼭 언급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9년 계속 팔로 받은 환자인데 저 지난번 케이스인데 그 환자는 제가 주로 보는 환자가 아니라서 가끔 한 번씩 검사를 했는데 한 70 정도로 LDL을 마셨는데 점점 심해져가고 9년 지나니까 거의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차별 보내니까 아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용량은 조절이 한 60 정도로 조절되고 있었는데도 많이 올리시네요. 그래서 스타틴 자체가 이제 말고는 뭐 특별히 쓸 약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플락이나 이제 스테노시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징역과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스타틴은 그 2020년도부터 그때 이제 고혈압 학회하고 심평원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서 이거 하는 게 맞나 그래서 그게 사실은 잠정적으로 그 진단명만 붙이면 스타틴은 안 잡는 걸로 심사평가는 일단 돼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플라크가 있으면 아스로스크레스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거를 이제 코멘트 하시고 쓰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고 눈 쪽에 있는 그 헤모리지나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마이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하고 이게 큰 카로티드나 심장 쪽에 생기는 마크로바스큘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눈 쪽하고 이거하고는 일치하진 않는데 이 카로티드에서 이 플라크가 보인다 하면 어쨌든 아스로스크레스가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가 있어도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스타틴을 이제 50 그러니까 LDL을 50 밑으로 맞추는 게 맞아서 쓰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삭감은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동맥경화 진단명 붙이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수면 붙이면 수치가 첨가되지 않아도 크게 삭감은 없으실 거예요. 스타틴은 뭐 얘기 맨날 하는 게 부작용이 뭐냐 하면 오래 산다 뭐 그런 얘기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뇨 10년에 보면 리스크가 확 올라가서 보통 LDL이 70까지도 얘기하고 그다음 타겟오간 데미지가 예를 들면 뭐 프로테인 유리아가 있다든지 뭐 LVH가 있으면 그거 한 2개인가 있으면 그 70 밑으로까지 낮추고 뭐 그거보다 조금 예를 들면 저번에 뭐 우리 그 동맥
그 다이섹션 애뉴리즘 뭐 이런 거 있으면 55까지도 낮춰라고 얘기하니까 낮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 낮추면 해모리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쏙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동맥 쪽에는 그래도 조금 더 쓴다고 하면 로시바스타틴이 조금 더 에비던스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뭐 아토바스타틴도 좋긴 한데 그래도 플락 리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데이터 좀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LDL 90인데 저거 플락 보인다. 그러면 로시바 2.5에 HTML 붙은 거 그냥 그렇게 한번 써봅니다. 5는 너무 많이 이게 로시바스타틴은 저는 뭐 다 경험이 다 다르시겠지만 쓰니까 간 수치가 뛰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가지고 아토바보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토바 쓰는데 경동맥이 플락이 하는 게 있으면 로시바도 좀 더 써보고 보통 그렇게 시중에 마케팅에서는 우리나라는 20 정도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40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로시바 같은 거. 그래서 뭐 신장내과 선생님들 보시면 거의 아토바 80, 40 이렇게 써가지고 대학병원에서 막 그러고 오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꽤 많긴 한데 어쨌든 요새는 스타틴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이슈가 들어간 당뇨 얘기도 이제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당뇨 자꾸 그래 환자도 모르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이고 뭐 생길 사람이 생기는 거지 뭐 그냥 뭐 쓰라면서 그렇게 그냥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뉴스도 계속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스타틴은 그렇고 아스피린이나 크로피도그레는 쓰십니까? 어떤 경우에 쓰십니까? 예전에 이제 배천하려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신경과에서 이제 인디케이션 그거 뭐 이렇게 권장하는 이런 이제 인디케이션을 정했을 때 보니까 아스피린은 협착이 50% 이상 넘으면 아스피린 쓰라고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아스피린이나 크로피도그레 쓰는 게 이제 플락 자체에는 이제 뭐 감소시키거나 이런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언스테이블 플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럽처돼가지고 작은 혈관들을 막을 때 이제 예방하는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스피린보다는 크로피도그레이 효과가 훨씬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노악을 가끔 한두 명 본 것 같은데 신경과에서 보니까 플락이 좀 심하고 있는 사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노악이 그런 인디케이션이 있습니까? 노악은 AP하고 딥베이스 룸보시스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머리 쪽 신경과 임팍이 쪽은 없습니까? 예, 신경과 쪽에서도 딥베이스 룸보시스하고 자기들이 APB 있으면 임팍이 하도 많이 오니까 신경과에서도 많이 쓰는 경우도 많고 또 신경과에서는 딱히 이게 최근에 신경과에서 이제 아스피린이나 안티브레이트제인을 쓰는 거는 이렇게 플라크나 이 스테노시스가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이제 초음파로 볼 때 그 이제 플라크의 네이처를 보는 이 초음파가 요새 더 신경과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플라크 자체가 아까 보시는 얼서레이트라든지 이게 하이포에코한 것들이 많으면 그게 이제 사실은 임팍하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 김봉 선생님이 늘 가신 것처럼 패솔로지하고 이렇게 초음파상의 이 플라크의 네이처하고 거의 일치하는 게 많아서 이 플라크의 네이처가 봐도 그 호모지니어스하고 하이퍼에코하고 하면 뭐 아스피린 안 쓰시고 근데 플라크가 있는데 얼슬레이트하고 헤테로지니스하고 이러면 임팍 올 가능성이 많아서 그때 아스피린이나 플레이트를 쓰는 거 같고요. 이 아스피린이나 플레이트, 그 안티플레이트가 생각보다는 GI 블리딩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높아서 옛날에는 플라크 이를 스테노시스를 봤는데 지금은 네이처를 많이 보고 초음파 중에서도 그 플라크 네이처를 보는 초음파 소견들을 많이 보시는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브레인 임팍 중에 엠볼릭도 차지하는 비중이 있으니까 엠볼릭일 수도 있고 아테로스클로일 수도 있고 원인이 다르죠. 예, 그 이제 엠볼릭을 걱정을 해서 아스피린을 쓰는 거라서 네이처를 많이 보시는 거죠. 저기 짱돌처럼 저렇게 하얗게 있는 거는 좀 떠내려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저렇게 네. 그러니까 약간 저 뒤에 거는 약간 보면 하이퍼에코하게 믹스되고 저거 모르겠어요. 저거는 뭐 위치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짱돌처럼 하얗게 그냥 가시페이션 있는 거는 그냥 거의 떠내려갈 일도 별로 없긴 한데 그냥 스타틴 열심히 쓰고 보통 저 같은 거 그렇게 봅니다. 아까 조규현 선생님이 그 가이드라인 보시면 그 임팍션 같은 그런 증상이 보인다 하는 말이 결국 이제 여기서 얼스레이트나 이런 것들하고 매칭되니까 뭐 50% 이상 돼도 그런 네이처가 없으면 그냥 쓰지 말고 근데 적더라도 그런 네이처가 보이면 임팍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조기 선생님이 보시는 그 가이드라인에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환자는 좀 심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3차 병원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시피케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하기 힘들다고 수술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주다가 결국 했는데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쇠동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결국 심해지니까 스타틴도 많이 고용량을 쓰고 프로피데그롤을 쓰시더라고요. 혹시 실로스타졸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실로스타졸을 쓰시는 경우가 신경과에서 물어보니까 사포고딘하고 다 물어보니까 딱 먹기 정해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아스피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플라비스를 제일 많이 써가지고 보내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무슨 뭐 옛날 뭐 스터디에서 플라비스 좋다는 식으로 뭐 하나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과생들 보통 약 쓴 거 보면 뭐 사포나 뭐 플레탈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 플라비스 하나 써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보통 약 쓰는 거. 딱히 자기들도 얘기 물어보면 그게 무슨 뭐 엄청난 근거가 있어서 쓰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 아무거나 집어서 쓰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냥 결국엔 플라비스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대부분 신경과에서 환자 의뢰가 아니고 약 쓴 거 달고 말하면 플라비스 쓰고.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해서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